오직 사랑하는 영화만. 살아남는다. 안녕하세요. 영화처럼 선녀만녀를 공동으로 쓴 이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현 작가님이 쓴 책에 숟가락 하나 얹은 동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폴폴이고요. 오늘은 10월 31일이고 와일드 로봇을 선정해서 와일드 로봇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여러 번 본 분도 계시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준비해 오신 거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풀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팟캐스트 시작해 볼게요.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먼저 최근 근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현 님이 먼저 어 재밌었던 일이나 아니면은 뭐 마셨던 술이나 맛있었던 음식이나 좋았던 음악이나 어떤 거든 기억에 남는 근황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저는 음 지난주에 동기들을 만났어요. 또 잠깐만요. 이제 동기들 빼고 들을까요? 그런데 술 안 마시는 술 모임 플러스 선배가 다닌 고등학교에 선배 없는 모임을 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라고요? 그러니까 저 대학 때 은우 선배가 다닌 고등학교에 제 동기가 그 고등학교에서 공연을 했어요. 공연 연출을 해서. 오, 그런데 은우 선배는 안 오고 저희 동기 셋만 가서 그거 완전 홍철 없는 홍철팀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붕어 없는 붕어빵. 뭐 이런 그래서 술 안 먹는 술 모임 이런 것처럼 은우 선배 없는 모교에 가서 공연을 보고 그날의 인상은 '아 내가 정말 길치구나.' 그거를 또 확인하고 왔어요. 약수역에 내려서 네이버 지도를 켜고 그 고등학교를 찾아가는데 동기가 너무 걱정이 됐는지 가는 내내 "어떻게 와라. 네이버 지도에선 이렇게 오라고 할 거다. 그런데 그 길로 가면 문이 다 막혀 있다. 그러니까 그리로 오지 말고 어디로 와라."라고 얘기해 줬는데 "알았다." 하고 지도를 켜고 갔는데 잘 모르겠어서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가 어디에 있나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손을 이렇게 들어서 산 꼭대기를 가르치면서 "저 고등학교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머리가 아득해지면서 '나는 못 가겠구나 오늘 저 고등학교를.' 그리고 골목골목을 누비고 갔는데 가는 데마다 문이 다 잠겨 있어서 다시 그 학교를 쭉 돌면은 '어딘가 문이 열려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 담장을 따라서 쫙 돌았는데 막다른 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돌고 돌아서 나왔더니 그 할머니를 만난 곳이 나온 거예요. 도대체 저 고등학교는 어떻게 가야 되나. 그래서 결국 못 가고 카페에 들어가서 카 어떡해. 카페에 들어가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고등학교 가 있는 공연장에. "나는 거기를 못 간다. 그러니까 네가 여기로 와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5 분도 안 돼서 온 거예요. 그러더니 "너 왜 못 왔어?" 그러면서 "얼른 일어나라. 나랑 가자."
난 못 간다. 그랬더니 여기서 5분 거리라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가. 그래? 제가 거의 한 2-30분을 헤맸는데 거기서.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가서 공연을 보고 약수역에서 술을 마셨어요. 음. 그리고 그날 아주 절실히 깨달았죠. '나는 정말 길치구나.' 몸은 점점 건강해지시겠네요. 그다음 날 예. 그다음 날 중요한 거는 몸무게를 쟀더니 1 킬로가 빠졌더라고요. 아 정말. 네. 그리고 그날 재밌었던 거는 그날 약수역을 처음 갔는데 그 친구들은 약수역을 자주 갔더라고요, 동기들은. 그래서 맛있는 집들을 많이 알았는데 공연이 낮에 끝나서 낮술을 시작해서 그다음 날 다 일이 있어서 일찍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럼 1 차만 먹고 가자." 했는데 그럴 순 없다. 그래서 정말 술을 초치기로 마시고 2 차까지 먹고 집에 왔다는. 네. 그래서 즐거웠어요. 아니 그런데 "공연이 참 좋았습니다."인데 공연 얘기는 못 들었고 공연 가기 전과 후를 굉장히 자세히 들었는데 다음에 공연 얘기도 시간 나시면 해 주세요. 공연 얘기는 저희 이야기 중에 아마 녹여낼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동서님 근황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전 지난주 동안 좀 아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한 일 중에는 이제 그 몇 해 동안 계속 수건 사업이었던 유언장을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어 그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은행에 빚을 잔뜩 진 채로 느닷없이 죽어서 은행한테 빚엿을 주고 죽겠다 뭐 이런 농담을 했는데, 근데 그런 거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유언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캐나다에서는 유언장을 만드는 게 뭐 되게 복잡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냥 본인이 작성하고 간단하게 쓰려면 얼마든지 간단하게 쓸 수가 있고, 본인이 작성한 다음에 그 주 법원에 등록만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음. 기분이 그리고 뭐 어떠셨어요? 이 좀 '굳이 이럴 것까지 있나.' 저는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또 그렇거든요, 사실은. 예 예 굳이 내가 죽은 다음에 남아 있는 사람들 생각을 해줄 그러니까.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제 아내가 좀 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신경을 쓰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아내의 뜻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을 했고요. 결국 유언장에 그런 거에 항목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장례식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화장을 할 음. 것인가 매장을 할 음. 것인가, 음. 뭐 이런 항목이 있는데 다 살아있는 사람이 알아서 정하기, 거기에 옵션을 넣어서 음. 제가 결정해 주지 않고 끝까지 저는 음. 민폐를 끼치면서 그렇게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폴양은 뭐 하셨어요? 전에 이제 겨우 새우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쪼끔 그렇긴 한데 지금 한국은 대하철이거든요. 그래서 생새우가 어딜 가나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생새우를 친구가 20 마리를 사 와서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 침을 꼴깍꼴깍 삼키는 게 들리는 것 같은데. 저도 아니 그게 바로 들었어요. 어젯밤이었는데 아직 지금 아직 새우의 그 향과 맛이 저에게 남아 있나 봐요. 그래서 음. 그래서 그걸 3 가지 버전 아니다 4 가지 버전으로 먹었는데 처음에는 음. 이제 회를 떠서 먹었고
그다음에 두 음. 번째는 소금구이, 소금 깐 다음에 그 위에 새우 얹고 뚜껑 덮어서 익혀서 먹었고, 세 음. 번째는 이제 버터랑 마늘이랑 참치 액젓 넣고 버터 마늘 음. 구이를 해서 먹었고, 그리고 음. 마지막에 남은 두 마리로는 라면을 끓여서 새우 라면으로 먹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소화가 안 되고 너무 배가 부른 상태라 아침에 일어나서 물만 한 3컵 마셨나 그랬는데, 음. 저는 맞아. 나 새우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그쵸. 뭔가 저 떠오르는 게 네. 있죠. 왜냐면 네. 우리가 술 먹으러 가면서 '뭘 먹을까?' 네. 하다가 '그래 가을은 전어철이야.' 맞아요. 그러면서 새우랑 전어 저 그리고 꽃게. 저희 전어 먹었거든요. 1 차는. 아 맞아. 그러고 1 년에 한 보니까 번밖에 못 먹는 거야 전어는. 그리고 그때 뭐라고 네. 얘기했냐면 "우리 11 월엔 만나서 새우를 먹자. 대하를 먹어야지." 아 너무 좋다. 꼭 그 4 가지 버전 혹은 그 이상을 다 드셔 음. 보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맛이 너무 네. 다르거든요. 네, 부럽습니다. 네. 오세요. 그 음식 얘기하면은 되게 우울해져요. 아, 정말 여기는. 엊그제는 제 직장 동료한테 그런 컴플레인을 했었어요. 아, 정말 이 아시아 국가들은 예전에 왕들한테 복납한 그런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역마다 아무리 조그만 나라들도 그 짜잘한 지역마다 다 특산물이 있고 거기에 아주 특선 음식들이 있는데, 이놈의 캐나다는 미국도 그렇고 어쩌면 그렇게 다 햄버거 아니면 스파게티냐. 그렇게 그렇게 불평을 했더니 그 직장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있었어. 있었는데 영국 놈들이 와 가지고 원주민들 학살 때 다 없애 버렸어." 맞아. 슬프다. 예. 어. 예. 그 친구는 영국계예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근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됐는데요. 또 진짜 궁금한 거는 이제 바로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 각자 보았던 그런 전시나 무대 혹은 영상이나 예술에 대한 게 궁금해요. 그래서 각자 추천작도 있으실 테고, 그리고 지금 뭐 한국에는 아직 개봉이 안 됐지만 개봉이 되면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작품도 있을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이것도 이현 작가님 먼저 물어볼 줄 알고 준비하고 계셨겠지만 동서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네. 이런 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이거 최근에 이현 작가님이랑 저랑 같이 재밌게 보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속으로 너무 떨렸어요. 이현 작가님이 먼저 얘기할까 봐. 그러면 이게 진짜 고마운 일이었군요. 저는 반어법인 줄 알았는데. 나 뭐 말할 건지 알아서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어 최근에 좀 영화도 많이 봤고, 그리고 인제 지난번에 폴님이 추천해 준 그 브레이킹 배드 시리즈를 한 석 달에 걸쳐서 다 석 완주하기도 달이나. 하고. 오 네. 축하드립니다. 네네네. 그리고 정말 기억에 남을 석 달일 거예요. 장안의 화제는 지금도 뭐 끝난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장안의 화제는 흑백 요리사죠. 그럼요, 아 흑백 그럼요. 요리사.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도 있고 음. 빠친코도 다 봤고. 근데 음. 아무래도 인제 제가 오늘 추천해 드리고 싶은 최근 작품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소리 소문 없이 아주 비밀리에 지금 방영을 하고 있는 강매강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강력하진 않지만 매력 있는 강력반, 뭐 이거 준말인데, 그냥 음. 수사물이라고 해야 되나? 추리물 뭐 이런 외피를 두르고 있는 코미디인데요. 이 오랜만에 보는 병맛 코미디라서 아. 제가 너무너무 웃었어요. 근데 보시더라도 15 회까지만 보세요. 오늘 제가 지난번에 16회 보고 오늘 17회를 봤는데
아 16, 17에는 너무 텐션이 떨어져서 아 음.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기로 했죠. 어쨌건 그 15회까지만 보시면은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코미디가 여러 가지 다양한 취향의 코미디가 다 모여 있어서 코미디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코미디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도 되게 재밌게 느끼실 텐데 이 말장난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예. 특히 노인네들이 네. 이렇게 "예술의 전당 가자." 그러면서 "아저씨 전설의 고향 가 주세요." 뭐 이런 맞아, 맞아. 맞아요. 말실수하는 캐릭터가 맞아. 하나 있어요 거기. 네. 제대로 못 알아듣고. 네. 그런 캐릭터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뜬금없는 행동을 하면서 웃기는 그리고 계속 슬랩스틱만 계속하는 그런 음. 코미디도 음. 있고 맞습니다. 그 1 화, 2 화는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2 그런 화까지는 좀 참고 보시면 그런데 저는 적응 안 해도 됐었어요. 저는 첫 제목이 나오기 전 타이틀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아 이게 내 거네.' 그 감이 딱 왔어요. 그게 약간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약간 느낌도 나면서 그 감독들이 만든 스위스 아미맨 예예. 그런 스위스 느낌도 약간 아미맨 느낌도 그 살 있고 네 그리고 약간 그 살짝. 음. 외계인에 나오는 그 콤비 그 도사들 맞아.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 느낌. 염정아 배우랑 맞아요. 그런 그 콤비 배우들의 코미디 네.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만담 약간 만담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케미가 좀 이렇게 탁 티키타카하는 이런 탁탁탁 주고받을 때 그런 묘미? 음. 근데 어쩌면 이렇게 홍보를 못하는지 정말 맞아. 제 말이. 그런데 제가 외계인도 그랬지만 제가 좋아하는 장르들은 다들 이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카테고리별로 준비를 했는데 너무 많아서 좀 이 중에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유튜브가 있고 드라마랑 예능이 있고 영화가 있고 이제 장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현 작가님은 어떤 걸 제일 듣고 싶으세요? 장소. 네? 장소요. 장소래요? 장소. 장소요. 아 근데 네. 장소는 제가 제일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왜냐면은 이게 이거를 듣고 여기를 가실 수 있는 분이 많지가 않을 것 같아서. 장소가 근데 전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요? 특이하잖아요. 장소. 아 장소라고 얘기하는 게. 장소가 그러면은 뭐 가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더라도 그럼 이걸로 한번 해 볼게요. 네. 일단 장소는 공원인데요. 네. 동탄에 있는 신리천 공원이에요. 그래서 이 어디에 공원을 있어요? 동탄이요. 화성 동탄. 아 동탄. 네네. 가기 좀 멋이죠. 아니 뭘 멀어요. 그래도 1 시간 30 분은 걸리실 1 거예요 시간 30 아마. 분이면 괜찮죠. 네. 괜찮아요? 네 그럼요. 네. 네. 제가 여기를 이제 적어 놨던 이유는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 때 혼자 네. 여기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 제가 요즘에 동탄으로 출근을 하거든요. 일 주일에 한 아. 번씩 네 출근을 하는데 그 근처에 이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에 가서 이제 처음엔 걷다가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아 이렇게 평일 낮에 이런 시간에 뛰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니까 음.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음. 사람도 많은데 뛰는 사람이 음. 정말 1 분에 한 번씩 각자 다른 사람들이 오. 뛰어가요. 그래서 이제 음. 한국도 지금 러닝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가요? 크루로 네 막 대여섯 명이 뛰는 거는 막 지자체별로 금지시키고 막 이러고 있을 정도로 아. 열풍인데 네 대여섯 명이 뛰면 아마 이제 안전 문제랑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음. 그래서 그런지 이제 혼자 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연령대도 다양하고 성별이나 옷차림도 다 다른 분들이 열심히 뛰고 계셨고 그리고 또 자전거를 타거나 걸으면서 천천히 이제 지나가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 모든 분들을 보면서 일단 이제 양날은 좀 너무 뜨거워서 그늘에 앉아서 꽃을 보고 있었는데
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 내가 마음이 힘들든 멈춰 있든 또 울고 있든 간에 어디선가는 누군가는 이렇게 뛰고 자전거를 타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는 나도 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기장에 적어 놨었고 저는 지난주에 적어 놓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다 너무 먼 옛날이 되어 버리고 결국은 당장 어제 했던 거를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또 다음번 우리 팟캐스트 때도 일주일이나 2주일간 열심히 일기장에 적은 다음에 바로 전날 있었던 걸 말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현 작가님의 추천작을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실컷 놓고 또 제가 이걸 하려니까 또. 저는 지난달 9월 22일 날 대학로 이음 아트홀에서 열린 쌍고수와 함께하는 오동욱의 판소리 사계라는 공연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거의 20년 정도 예술의 전당 근처에서 살았어요. 거기에 이제 우면당이라는 공연장이 있어서 주말이면 그냥 종종 가서 판소리나 국악 공연도 자주 봤었는데 음 그때 공연하고 이날 본 공연을 제가 비교를 하자면 그때 봤던 판소리나 무대 위에서의 공연은 그냥 전시된 어떤 상품을 내가 보는 느낌? 그게 아름답지 않거나 잘못했다라는 평가를 떠나서 그냥 어떤 잘 만들어진 작품을 내가 가서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본다라는 느낌. 그런데 이날 판소리 공연은 내가 그 무대와 하나가 됐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느낌은 판소리 공연을 보면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냥 뭐랄까? 물결처럼 막 출렁출렁하는 느낌? 그냥 그 공연장 자체가 정말 잘 만들어진 공연인데 그것과는 또 별개로 어떻게 이렇게 관객과 한 몸처럼 모든 무대가 이렇게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지?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아서 사실은 제가 그날은 그 누구와도 같이 가지 않고 저 혼자 오롯이 느끼고 싶어서 혼자 갔는데 다음에 또 이분이 공연을 하시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하고 같이 가고 싶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초대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말씀해주신 부분을 그 현장에서 같이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들었더니 이현 작가님의 표정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공연 이름이 쌍고수와 그러니까 두 명의 함께한 고수와 네. 함께한 우동욱의 욱의 판소리 사계. 판소리 사계. 네. 사계절이란 뜻이겠죠. 네. 그래서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사장으로 내막으로 한 건데 공연을 하신 우동욱 선생님이 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셨어요. 그 89년에 제가 이제 고3이었죠. 고3인데 그때 초임 교사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2년이 돼서 그 뒤로 계속 배웠었던 분인데 언제 한국에 갔을 때 찾아뵀는데 시력이 점점 아니다. 자, 한국을 떠나기 전부터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지셨어요. 시력이 안 좋아지시면서 아, 지금은 이제 시력을 다 잃으셨는데 네. 그때 시력이 점점 안 좋다고 하는데도 계속 그 뙤약볕에서 농사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좀
밝은 거 너무 많이 보면 안 된다고 시력 안 좋을 때는 그렇게 음. 말씀드렸는데도 이게 지금 현재 의학 기술로는 못 고치는 병이다 하면서 그때부터 인제 마음을 음. 잡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언젠가는 시력을 잃게 될 거라는 걸. 근데 그 뒤로 한국에 가서 뵀을 때도 되게 담담하게 인제는 안 보여." 그래서 보조교사를 두고 수업을 해. 딴짓하는 애들을 있으면은 보조교사가 나 대신 분필을 던져. 뭐 이렇게 재밌게 말씀을 그 상황에 대해서 재밌게 설명을 하시고 그러셨던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또 인제 완전히 시력을 다 잃은 상태에서도 수업을 꾸준히 하셨던 분이라서 이 뭐라 그래 바이브라 그러나요? 이렇게 관객들의 반응을 보지 않고도 느끼는 데는 어느 정도 인제 숙달이 돼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이번에 공연은 못 뵀지만 아마도 이 보이지는 않아도 관객들의 반응을 충분히 다 느끼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이야기였고 그리고 저도 '언젠가 한 번은 꼭 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같이 네. 가요.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럼 오늘은 감명 깊었던 책도 같이 소개해 주실래요? 이언님 먼저 들어볼까요? 금방 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랑 쭉 저는 연결되는 이야기라 아 네네. 네 제가 이번에 고른 활자는 그 우동욱 선생님이 2020년 1월 23일날 연극인이라는 인쇄 매체에 인터뷰를 하신 게 있어요. 연극인이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그 일부인데 제가 사실은 이거를 읽고 공연을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 공연이 더 저한테는 어쩌면 와 닿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럼 제가 지금 읽어 드릴게요. 시간대에 따라서 이마에 와 닿는 태양의 열감이 달라요. 아침과 저녁 때, 또 석양에서 나오는 열기도 각각 다르고, 손가락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의 느낌도 다르고, 예전에는 바람이 부는구나 하고 지나쳤는데, 지금은 보는 것 외에 손끝이나 피부, 그리고 소리 등 또 다른 감각으로 많은 것들이 전달되는 걸 느껴요. 시각 장애가 진행되면서 많은 걸 천천히 하게 됐어요. 뭔가를 빨리 하려고 하면 몸도 다치고 되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 매사에 천천히 하는 거에 익숙해졌어요. 천천히 걷고,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생각하고요. 저는 책이나 핸드폰 문자 읽어주는 것도 모두 천천히 들어요. 좀 천천히 듣다 보면 어떤 표현, 어떤 문장, 그런 것들이 번뜩 느껴지기도 하고, 글 외에 상상력이 좀 채워지지 않을까 해서요. 시각장애를 갖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독서나 음악, 그리고 상상력인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반추해보고, 천천히 생각해보고,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걸 문장으로 써보거나,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만 돼요.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와도 좋은 관계를 맺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귀와 손의 감각이 틔워지는 것 같아요. 시각장애를 겪으면서 해금을 배운 적이 있는데 그걸 하면서 감각적으로 정확한 음에 대한 청음이 좋아지기도 했고요. 대화를 하더라도
앞에 말했던 어떤 표현에서 감정을 읽어내거나 단서를 파악하는 것도 좋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잘 듣는 건 아니에요. 잘 듣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아요.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세계를 공유하는 거죠. 2019년에 시각장애인들과 동료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감각이 잘 통하는 사람들을 몇몇 만나게 돼서 참 좋아요. 말하지 않아도 잘 소통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인터뷰 네. 하신 거죠. 예. 네. 인터뷰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문장들을 조금 제가 발췌를 해서 한 거예요. 이 인터뷰에서 선생님이 하신 모든 문장을 사실은 제가 다 좋아하는데 음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글을 다시 오늘 쓰면서 느낀 거는 들으면서 느끼셨을지도 모르지만 시각장애를 겪고 계시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오래되셨는데 문장에서 좋다라는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 그걸 하면서 감각적으로 좋아졌어요. 좋아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을 게 뭐 있겠어.' 라는 상황인데 선생님은 계속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좋아요. 이래서 좋아요." 선생님을 직접 만나 봐도 그러세요. 정말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어 얼굴이 정말 계속 웃고 계세요. 이 정말 좋은 너무 선생님이에요. 신격화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첨언을 하면은 잔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 양반도. 아니 동선 작가한테만 그러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안 그러시던데. 조만간 실체를 아실게 될. 네. 연결되는 이야기들까지 그분의 말씀까지 다 너무 좋네요. 그러면은 이제 동서님의 추천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 예.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은 신영철 평론가의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는 2018년에 출간된, 한겨레 출판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저는 이 신영철 평론가라는 분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이현 작가님이랑 같이 쓰고 있던 책의 초기 원고를 아는 선배 형한테 좀 읽어봐 달라고 보여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야, 신영철 책 같아. 그 책도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신영철 평론가 책을 그때 좀 구입을 해서 왔었는데, 저는 보통 책 보면서 이제 받아 적고 하는 책들이 별로 없는데, 야, 이렇게 발췌해서 받아 적기까지 하는 책이 됐어요. 신영철 평론가 책의 정확한 사랑의 실험이라는 영화 평론 책이랑, 그리고 지금 오늘 소개할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는 책이죠. 이 책은 이제 그 예전에 그 광우병 관련해서 시위했던 그때랑 또 세월호 때를 이렇게 걸치면서 어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는 제목은 이분이 이 누군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슬퍼하는 일이 인간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하지만은 인간은 그래도 자기가 쉽지 않은 것도 항상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슬픔도 공부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책 전반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저도
좀 분노했던 일들이 예전에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랑 관련해서 운동하는 유가족 지원하는 단체들이 광화문에서 이제 단식 농성을 할 때 그 옆에서 피자랑 치킨 시켜 먹던 그런 행동을 하던 일군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저렇게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있나 뭐 이렇게만 판단해서는 이게 이 사회가 도무지 나아질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또 이런 얘기하면 옛날 얘기한다고 구박받을 텐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막 이렇게 남자애들은 전쟁놀이 같은 거 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편을 먹는데 이게 우리 편은 우리 편이고 상대편이라고 안 부르고 꼭 나쁜 놈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편 대 나쁜 놈들 이렇게. 근데 그 정서가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나와 같이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고 나와 같은 사이드에 있지 않으면은 다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서가 아직도 면면이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식 농성하는 옆에서 피자랑 치킨을 먹는 그 사람들도 그냥 단지 나쁜 놈들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 갖고 태어나 어떤 부족한 부분, 남들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부분이 그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안 한 사람일 뿐이다. 그걸 공부를 아직 안 한 사람일 뿐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췌한 세 문장이 있는데 지금부터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에게 특정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바로 결함이라는 것. 그러므로 인간이 배울 만한 가장 소중한 것과 인간이 배우기 가장 어려운 것은 정확히 같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슬픔이다. 인간은 자신이 잘 모르는 고통에는 공감하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한심한 한계다. 경험한 만큼만, 느껴본 만큼만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고통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늘 생각한다. 자이든 타이든 타인의 고통 가까이에 있어 본 사람, 많은 고통을 함께 느껴본 사람이 언제 어디서고 타인의 고통에 민감할 것이다. 심장은 언제나 제 주인만을 위해 뛰고 계속 뛰기 위해서만 뛴다. 타인의 몸속에서 뛸 수 없고 타인의 슬픔 때문에 멈추지도 않는다. 타인의 슬픔에 대해서라면 인간은 자신이 자신에게 한계다. 그러나 이 한계를 인정하되 긍정하지는 못하겠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슬퍼할 줄 아는 생명이기도 하니까. 한계를 슬퍼하면서 그 슬픔의 힘으로 타인의 슬픔을 향해 가려고 노력하니까. 네. 네. 목소리로 들으니까 또 좋네요, 더. 저도 예전에 이제 브런치에 신영철 작가님에 대한 글을 쓴 적도 있고, 주변에 좋아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책을 다 구입을 해서 읽어봤는데, 읽을 때마다 감탄하는 정말 몇 안 되는 저자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글이 다 좋고, 어떤 문장들은 정말 너무 날카로워서 푹 찔리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문장은 초미불에 쌓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감싸주기도 하고 그런 모든 느낌이 다 존재하는 글이었어요. 지금 동서님의 추천으로 또 더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제 차례가 됐는데요. 저는 추천하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아서 사실 다 가져오기는 했는데 이 중에 한 권만 추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약간 장소와 더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학로에 가면은 위트 앤 시니컬이라는 시집 전문 서점이 알아. 있어요. 아시죠? 네. 네. 네, 이 서점의 주인장이신 사장님도 시인이시고 시인 음, 유희경이시고요. 그리고 가면 항상 거기 자리에 앉아 계세요. 앉아서 뭐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글을 쓰고 계시는데 그 서점에 이제 몇 번 갔다가 어느 날 제가 가장 최근에 갔을 때 그날은 저밖에 없어서 커피를 한 잔 사서 거기 앉아서 이제 거기서 산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중에 한 권이 바로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시인의 시작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한국 시 100년의 역사 중에서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시인들 100명을 뽑아서 이 100인의 등단장만 실은 시집이에요. 특이하다. 네, 네. 너무 그래서 좋다. 의미가 시작. 너무 좋죠.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시인의 음, 시작인데 음, 우리가 뭔가를 시작한다라는 지금 이런 음, 입장에 놓여 음, 있는 음, 상황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시 한 편 한 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좋아하는 시인의 시작은 이랬구나. 이 시인이 세상에 맨 처음에 낸 목소리는 이거였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한 권씩 선물해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네, 다 기꺼이 너무 받겠습니다. 그 선물. 네, 동서님도 제가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선물을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오늘은 어떤 시가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여러 번 다시 봤는데 오늘은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라는 시를 골랐어요. 어떤 시인인지는 다 읽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다음에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윤기 좔좔 흐르는 까망 얼룩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사푼사푼 뛸 때면 커다란 까치 같고 공처럼 둥글릴 줄도 아는 작은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나는 툇마루에서 졸지 않으리라. 사기 그릇의 우유도 핥지 않으리라. 가시덤불 속을 누벼 너른 벌판으로 나가리라. 거기서 들쥐와 뛰어놀리라. 배가 고프면 살금살금 참새떼를 덮치리라. 그들은 놀라 후다닥 달아나겠지. 아하하하 폴짝폴짝 뒤따르리라. 꼬마 참새는 잡지 않으리라. 할딱거리는 고놈을 앞발로 톡 건드려 놀래주기만 하리라. 그리고 곧장 내달아 제일 큰 참새를 잡으리라. 이윽고 해는 기울어 바람은 스산해지겠지. 들쥐도 참새도 가버리고 어두운 벌판에 홀로 남겠지. 나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어둠을 핥으며 낯가리를 찾으리라. 그 속은 아늑하고 집단 냄새 훈훈하겠지. 훌쩍 뛰어올라 깊이 웅크리리라. 내 잠자리는 달빛을 받아 은은히 빛나겠지. 혹은 거센 바람과 함께 찬 비가 빈 벌판을 쏟아낼지도 모르지. 그래도 난 털끝 하나 적시지 않을걸. 나는 꿈을 꾸리라. 놓친 참새를 쫓아 밝은 들판을 내닫는 꿈을. 네. 시인은 여러분이 좋아하실지도 모르는 황인숙 시인의 등단작이었습니다. 우와, 그랬구나. 이렇게 우리가 서로 어떤 걸 읽고 어떤 생각을 하고 뭘 배웠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또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는 그 두 분이 함께 만드신 책이죠. 함께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할 정도로 두 분의 삶과 사랑과 또 모든 것이 담겨있는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제가 낭독해드린 시를 읽고 지금 감동에 깊이 빠져 계시는 동서님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감동도 감동인데 낯가리가 뭔가 하고 한참 찾아봤어요. 어둠을 핥으면 맞아요. 저도 낯가리를 찾으려. 찾아봤어요. 저도 그래요. 낯가리가 뭔가. 저희 책은 영화처럼 갑자기 왜 제목이 생각이 안 나지? 영화처럼 배신. 산다면야. 너무 영화처럼 섭섭했어 산다. 순간. 영화처럼 산다면야. 이거 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줄임말을 맨날 쓰시니까 정말 영사냐만 생각나고 제목이 생각 안 진짜로 나시는 거예요. 이러다가 택시 타고 전설의 고향 가자 그러겠어요. 강매강을 꼭 보도록 강매강. 하겠습니다. 강매강. 강매강이 이렇게나 지금 일상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예, 영화처럼 산다면야라는 책은 꼭 사서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자면은 뭐 일단 제가 오늘 낭독해 드릴 부분은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 책 전체 총 한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추천의 말입니다. 이 추천의 말을 써주신 김진애 교수님이랑은 예전에 2018년 때 그분이 여기 안식년으로 이 밴쿠버에 있는 UBC라는 대학에서 잠깐 연구를 하셨었는데 그때 뵀어요. 그때 뵈서 재밌게 같이 캠핑도 다니고 그렇게 친분을 쌓았었는데 제가 또 그때 잠깐 쌓았던 친분 때문에 추천의 말을 부탁드렸는데 이렇게까지 잘 써주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로 이 글이 우아하다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글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마치 한 편에 정말 이렇게 춤을 보는 듯한 고풍스러운 춤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감성을 건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 글도 아니고 이현 작가님 글도 아닌 추천의 말을 오늘 낭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넘어가겠죠. 김진해. 경희대 선생. 말끝이 당신이다. 저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은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암 환자, 한 사람은 이민자, 한 사람은 시간을 넘어갔고 한 사람은 공간을 넘어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넘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현님은 죽음을 대면하면서 삶의 문제를 넘어갔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은 것이죠. 초연한 것도 연연해 하는 것도 아닌 현재에 집중하고 만끽하려고 하는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 저도 어릴 때부터 죽음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도무지 해결이 안 됩니다. 이현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왜 해결되지 않는지 알겠더군요. 죽기 싫어. 안 죽을 수는 없을까? 여전히 정신 못 차린 거죠. 철부지처럼 구경꾼처럼 살고 있습니다. 뭉개고 산다는 게 맞는 말일 겁니다. 이러니 삶을 밑바닥부터 뒤엎어버리지도 못하죠. 흘러가는 대로 가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죠. 귀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이 실은 하찮고 거추장스러운 것일 뿐이라는 걸 알 수가 없죠. 사소한 것들을 남다르게 보는 눈을 가질 수가 없죠. 동선님은 한국이라는 공간을 벗어났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한국이 싫었습니다. 능력주의, 속물주의, 물신주의, 불평등, 무례함. 그런데도
월경과 이민을 상상해보지 않았습니다. 선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자는 마음 정도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에겐 폭우가 쏟아지는 지리산 밤길로 자신을 밀어넣은 무언가가 있었겠죠. 뭔가를 감행하는 용기. 그게 자포자기든 투신이든 자신을 던져본 사람만이 알게 된 이치가 있을 것입니다. 어딜 가든 사는 건 마찬가지. 어떻게든 살아내긴 하겠지.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진 자신. 책 영화처럼 산다면야는 이언님과 동서님이 영화를 매개로 주고받은 글을 모은 책입니다. 이를 위해 이 두 사람이 택한 전략은 기억입니다. 망각이 편할 텐데 기억의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이 우주에서 그걸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책임감마저 느껴집니다. 놓치지 않으려는 기억, 곱씹어 단물이 배어나는 기억, 삶의 실마리, 그 기억은 그저 낭만적인 추억이거나 넋두리가 아닙니다. 네, 정말 잘 들었고요. 아, 네. 동서님 목소리로 들으니까 이 글의 어떤 부분이 좋았었는지가 다시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현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부분을 한번 들어보고 또 그 이유가 뭔지도 같이 들어볼게요. 네. 그럼 책 영화처럼 산다면야에서 애니메이션 업을 보고 쓴 끼리끼리 꼭지에서 발췌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잠시 머물다 떠나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집에서만 살다 떠나든 중요한 건 거기 머무는 마음, 그리고 기억. 어디에 있든 재활용 프레스 기계에 일기장을 짓눌러 버리고 영화로운 시즌2의 나날을 이어가고 있을 동서님. 삶의 장르야 수시로 달라졌고 달라질 테지만 중요한 건 장르가 아닌 삶의 속지, 그 안에 담길 이야기. 그러고 보면 칼 인생 시즌1이 끝나던 순간은 집을 버리던 그때가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내 인생 시즌1이 끝나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인정하기 싫어도 암 진단이 내려지던 그때 그 진료실. 전 동서님처럼 폼나게 시즌1 끝, 딱 선 긋고 시즌2를 시작하지 못했어요. 작별도 시작도 구질구질하고 어설프게. 조금 나아지긴 했어도 지금도 여전히 내 인생 시즌2에서 영화적 요소를 애써 찾자면 글, 쓰기로 만난 낯선 나. 이 정도면 대반전까지는 아니어도 영화적이라고 할 수 있으려나요? 누구 한 명 맘에 들지 않은 이 영화가 그래도 사랑스러운 건 동서님 말처럼 별스럽지 않은 하루하루가 모험이라고 말해줘서. 엘리밖에 모르던 칼이 새 친구를 사귀고 다시 모험을 떠나서 웃는 낯으로. 근데 친구는 끼리끼리 논다더니 정말 그래요. 고집불통이어도 친구라면 물불 가리지 않더니 그새 죽기마자 같이 모험 떠나는 것 좀 봐요. 누구긴요. 칼이랑 러셀, 더그요. 이 모험이 정말 멋진 건 모험을 떠나는 이들의 조합, 나이와 종을 뛰어넘은 어울림.
진짜 모험가는 알아요. 동서님 말처럼 모든 건 심장. 그러니까 여기 마음에 있다는 걸 설레서 끝냈든 구질구질하게 못 끝냈든 인생 시즌1을 끝낸 우리도 이젠 알아요. 맞춰보지도 않을 복권이랑 종이상자에 담긴 일기장이 더는 없어도 된다는 걸. 그런 거 없어도 우리 삶의 시즌2가 영화로웠고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설렘으로 영화로울지. 그러니 이제 막 떠난 이 모험을 즐겨요. 모든 모험이 그렇듯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다행히 멀미도 사라졌으니 죽이 잘 맞는 끼리끼리. 저는 오늘 제가 낭독한 부분은 제가 이 책에서 뭐 제일 좋아하거나 이런 부분을 꼽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오늘 팟캐스트 첫 녹음의 맥락을 같이 두고 싶었어요. 모험이라는 부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팟캐스트도 일종의 저한테는 모험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쓴 글 중에서 가장 지금 우리 상황하고 일치하는 글을 골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쓴 문장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이 모험이 정말 멋진 건 모험을 떠나는 이들의 조합, 나이와 종을 뛰어넘은 어울림. 그리고 진짜 모험가는 알아요. 동서님 말처럼 모든 건 심장, 그러니까 마음에 있다는 걸. 아까 신현철 선생님 그 작가님 말에도 있었듯이 마음이라는 거, 누군가 타인의 고통이나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건 아까 심장이라는 말도 문장에 있었지만 마음이라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이와 종, 성별 이런 것들을 뛰어넘은 어떤 어울림. 실체는 없지만 이 팟캐스트라는 가상의 공간, 어딘가는 있는, 이게 우리한테는 정기적으로 모이는 사랑방이지 않나. 여기에 모여서 서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 어떤 어울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발제하고 낭독한 문장은 이 문장이었어요. 네. 이 글을 왜 선택하셨는지 이유를 듣고 나니까 더욱더 오늘에 어울리는 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낭독한 글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더 반가웠어요. 그럼 제 책 아끼는 마음에서도 한 곡지 소개해 드려 볼까 해요. 오늘 소개할 부분은 프롤로그 부분인데 일단 낭독 먼저 해 드릴게요.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해 뜨기 전이었습니다. 안개가 껴 희부연한 세상에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방금 산 따뜻한 두유를 건넸어요. 갓든 약수 마시듯 조심스레 목을 축이는 동안 은근히 세상이 더워졌습니다. 발끝을 세우고 발목을 돌리며 발들이 나갈 길을 생각했어요. 길은 위로만 뻗어 있어 고개를 한껏 젖혀야 봉우리가 보였지만 두유를 마신 속이 든든해서 겁나지 않았습니다. 생일에 혼자 산에 가겠다는 사람을 내버려 둘 수 없어 휴일 없는 야근의 날들 중 하루를 빼고 나온 길이었습니다. 몸만 오라는 말을 믿고 정말 주머니에 손만 담아온 저와 배낭에 물과 도시락과 사과를 싸온 이의 발이 동시에 좁다란 길로 들어섰습니다. 혼자 걸을 때면
그날을 생각해요. 내 글이 멀리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 앞에 내민 두유 한 병은 될까? 지난밤 늦게까지 일하고 어둑새벽 도착한 산 아래 덜 깬 얼굴로 서 있는 사람한테 불어온 바람만큼은, 쩔쩔매는 사람에게서 뺏은 사과를 깔끔하게 나누는 손을 보며 박수치는 표정만큼은, 아무 장식 없이 속을 채운 유부초밥 6알의 포만감만큼은, 익숙한 등만 보며 가던 길, 산보다 더 오래 본 뒷모습을 놓치지 않으려고 골똘하던 시간만큼은, 앞선 이와 내가 본 것의 차이를 알아차리기 전에 다음 걸음이 옵니다. 시야에서 사라져도 같은 산이라 안심되는 기분, 그 기분으로 입구에 선 사람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는 마음은 아마 이런 마음일 거예요. 아끼는 마음, 어디까지나 당신에게 닿으려고 시작된 마음. 네. 저도 이제 제 책의 프롤로그를 읽었는데, 그 프롤로그에서 이제 말하고 싶은 게 결국 같이 산에 가는 사람들 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혼자 가려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고 같이 가는 음. 거, 음.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들거나 슬플 때 위로하는 거는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여러 맞아. 가지 이유로 위로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게 힘들 수도 있고, 위로가 오지랖이 아닐까, 뭐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뭐 걱정 때문에 위로를 못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사실 가장 쉬워요. 그냥 너 힘들구나. 힘드니까 그냥 난 너가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릴게. 가만히 있을게." 이거는 조금 쉬운 방법 같아서, 물론 이것도 일종의 위로일 수는 있지만 더 어려운 걸 함께 해 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을 어떻게든 머리를 쥐어짜서 해내서 찾아서 그걸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아끼는 음. 마음이 아닐까 싶어서. 맞아. 네, 그래서 이 프롤로그를 읽었고요. 그리고 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웃음과 감동이 다 있으면 좋겠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이제 우리 이야기에서 재밌는 부분이 더 와닿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음. 감동적이거나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위로가 되는 부분이 와닿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음. 마음으로 또 고르기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네. 우리가 네. 각자 이제 와일드 로봇에 대해서 약 한 30장씩 써 오셨잖아요. 그걸 도저히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어 저희 셋이 와일드 로봇을 보기로 한 건 동성님의 강력 추천 덕분이었는데요. 일단 캐나다에서 굉장히 건장하고 그런 캐나다의 아버님들께서 극장에서 굉장히 많이 흐느껴 우셨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만으로도 '아, 사람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울릴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 슬퍼서 우는 거 말고 감동받아서 혹은 좋아서 가슴이 벅차서 우는 건 왜 그렇게 울 수 있었을까? 그게 궁금해져서 이제 이 영화를 보기로 했거든요. 그럼 추천해 주신 동서님이 생각하셨던 거를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예,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화 줄거리를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영화는 그 이름 모를 혹성에, 지구랑 아주 똑같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름 모를 혹성에 어느 로봇이 불시착하는
장면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한동안 그 로봇의 시점에서 주변 환경을 살피는 걸로 이어집니다. 뭐 사실은 뭐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스포도 아니고 뒤에 수몰된 현수고가 나온 걸 보면은 어떤 거대한 대재앙 혹은 큰 전쟁 이후 먼 미래의 지구가 되겠어요. 배경은 아무튼 이 이름 모를 섬에 불시착한 로봇은 점차 그 자연 환경에 적응을 해가면서 살다가 우연하게 사고로 새 둥지에 추락하게 되고 우연하게 이 고아가 된 거위 새끼를 만나게 돼서 그 새끼 거위를 키우는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성장을 돕는 로봇의 수많은 사연과 그런 도전과 이야기가 펼쳐지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캐나다에서는 성인들한테 이렇게 오히려 더 어필이 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이 모성애, 부성애를 다룬 그런 부모로서의 자각을 느끼게 하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북미 사람들이 너무너무 험한 꼴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정서가 보통 캐나다 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서로의 이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병을 전염을 시켜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이 든 엄마 아빠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아주 위기의 상황을 겪으면서 이 아무리 친절한 캐네디언들이라도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막 마스크를 안 쓰면 거의 살인을 예비하는 뭐 그런 사람처럼 쳐다본다던가, 그리고 뭐 이렇게 거리두기에 실패해서 조금이라도 가깝게 가면은 무섭게 밀쳐낸다던가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겪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좀 스스로한테 실망도 했겠지만은 그렇게 상대를 경계하는 상황이 사회를 점점 각박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본능,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된 거를 계속 내세우면서 하다가 결국 핑크랑 로즈의 말대로 자기의 본성을 숨기면서 좀 더 상대에게 친절하게 지내는 그런 전략을 가지면서 그런 혹한 길을 버텨냈는데, 그런 시점에서 과연 친절이 생존 기술이 될 수 있는지 저도 한번 같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서 이 영화를 골랐습니다. 음, 어, 제가 따로 덧붙이거나 이럴 거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제가 요즘에 특히 그런 책들, 그런 방송들,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같이 살 수 있는, 어울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우리가 조금 더 타인에게 친절하게, 다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아까 공연 이야기에 대해서 아마 얘기하다가 중간에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날 제가 좀 늦게 갔고 공연 막바지에 갔는데, 그 공연 막바지에 사실은 브라이언 헤어와 버네사 우즈가 공동으로 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라는 책을 언급했어요. 그 공연 막바지에. 그 책 뒷표지에 이런 멘트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적을 정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친구를 만들었느냐로 평가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숨은 비결이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친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작가들이 제시한 거는 접촉. 그러니까 나치 유태인 학살이 있었을 때 유태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태인들을 도와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용감하거나 남들보다 그래서가 아니라 유태인들과 이웃으로, 친구로 우정을 쌓고 더 많이 접촉했기 때문에 그들을 모른 척 할 수 없어서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대에 왜 친절함이 최고의 생존 전략이냐. 친절하지 않은 모든 종은 사실은 전멸됐어요. 서로를 죽이면서 멸종됐다고요. 그러니까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손을 잡고 서로에게 다정하고 친절할 수밖에 없지 않나. 우리가 전멸하지 않으려면. 일단 저는 이제 이현 작가님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몇 개의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한두 달 전에 본 어떤 영상에서 두 분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게 떠서 봤는데 우리나라 그 미인대회 출전자 중에서 최초로 우승을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 장면이 유명해졌냐면 그 미인대회 마지막 질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였어요. 사회자가 물어보면은 그 최종에 올라온 뭐 서너 분이 다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는데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같이 환경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의 환경이 너무 심각하니까 환경을 바꾸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한국 출전자가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환경의 환자도 안 꺼내고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은 환경 문제를 비롯해서 뭐 기아 문제, 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다 공감을 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바꿀 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최종 후보에 오른 분들은 다 아름답지만 아마도 그 대답 때문에 한국 분이 최종 우승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으로 그 영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놀란 거는 물론 그 우승하신 한국 분이 너무 아름답기도 했지만 외모도 아름답지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거대하고 큰 담론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한 명 한 명이 생각을 조금 바꾸고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공감하고 조금 더 다정하고 친절하면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을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랍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동서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이현님이 말씀해 주신 걸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걸 보고 친절이나 다정을 떠올리든 간에 누구든 한 번쯤 그걸 떠올리고 이걸 내가 오늘 밖에 나가서 한번 실천해볼까? 이런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친절이라는 건 타인에게, 나와 그렇게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쩌면 길에서 만난 사람, 모르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일지 모르는 사람한테 행하는 거잖아요. 길 가다가 막 이렇게 곤란에 처한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서 뭐 도와드릴까요? 뭐 같이 찾아드릴까요? 이렇게 묻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성격적인 면에서 그럴 수도 있고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과 말을 섞는 게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친절, 다른 사람한테 행하는 친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친절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었지만 제가 좀 말이 길어진 것 같아서 여기서 자르고 저는 또 그것도 궁금했어요. 이언님이 이 와일드 로봇에서 이야기의 중요성을 생각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야기의 어떤 점에 주목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핑크가 브라이트 빌한테 잘 때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네. 그때 로즈가 "어떻게 없는 이야기, 허구를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할 때 핑크가 돌아서면서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결핍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때 뭔가 탁 저를 그 문장이 치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음. 결핍에서 결국 창조가 나오지 않나? 뭔가 만들어지지 않나? 그런 그렇죠. 네. 그런 부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브라이트 빌이 잠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이 맨 마지막에 또 핑크가 여러 동물들이 모여 있는 그 집에서 다시 또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이제 이야기 들을 시간이야." 하면서 그걸 보면서 '저 이야기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리고 왜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원할까? 인간은.' 그런 궁금증이 좀 일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 보고 싶었어요. 어, 글쎄, 뭐, 아무래도 그 상상력에는 도움이 되겠죠. 음.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가 항상 그런, 사실 뭐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내가 전혀 모르는 얘기를 써도 되는 건가라는 네. 그런 고민이 항상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군대 얘기를 쓰려면은 적어도 군대는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정도. 사실 전혀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음. 자기 상상력으로만 쓴 얘기가 훨씬 재밌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 지금 이현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결핍이 이야기의 형태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사례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음. 그런데 이현 작가님이 이 영화에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해보고 싶은 거는 단지 결핍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상력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고 싶었고요. 예. 이야기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바로 떠오르는 거는 이야기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야기가 있으려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이야기는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들어주거나 읽어주거나 하는 상대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또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핑크가 아무리 결핍이 있었고 뭐 사랑을 못 받아서 이야기를 아무리 훌륭한 이야기를 지어도 브라이트 빌이 없었다면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없었다면 그 이야기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야기를 짓고 들어줄 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어떤 이야기를 서로 나눠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사실은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는 게 좋을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라고 착각하는 이야기들, 이야기가
이야기가 상품처럼 소비되고 있다는 느낌이 저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떤 이야기를 쓰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 싶었어요. 폴 작가님 생각도 듣고 싶어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야기에는 반드시 듣는 사람, 읽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야기를 가장 필요로 할 때는 스스로 이제 힘들 때였는데, 어떤 이야기든 상관이 없어요. 이야기의 장르나 주제나 등장인물은 상관이 없고, 제가 빠져들 수 있는 이야기를 만나면 위로를 받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제가 이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책을 읽자, 이런 마음이었던 건 아니지만,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책을 읽고 있을 때 마음이 평온해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혹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 이야기의 형태는 다양하잖아요. 말, 글, 영상, 음악,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형태라도 이야기를 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내가 절대 갈 수 없는 곳을 보고, 절대 들을 수 없는 걸 듣고, 상상해보지 못한 걸 보고, 그랬을 때 내 세계가 무한히 확장되거든요. 그 확장의 경험을 한 번이라도 느껴본 사람은 또 다른 세계에 가고 싶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세계에 안전하게, 그리고 무한하게, 누구의 도움도 없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도 어쩌면 우리 이야기를 듣는 어떤 분들한테는 비슷한 경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처럼 우리 이야기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건드려주고, 또 나도 그런 생각했었는데, 그런 공감의 실마리가 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질문이요. 네네. 폴 작가님이 최근에 네. 읽거나 보거나 해서 위로를 얻는 예술 작품이 어떤 게 있으셨어요? 저는 보통 그런 예술 작품에서 위로를 얻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네. 강매강 빼고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저는 그 강매강을 얘기한 것도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저한테는 웃음도 엄청난 위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웃을 일이 없을 때, 진짜 울거나 아니면은 무표정일 때, 그때 저를 웃게 하는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건 사람 아니면 예술 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도 만나기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날 때, 그때 접할 수 있는 건 예술밖에 없는데, 저는 코미디도 예술에 들어간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를 웃게 하는 모든 것도 나를 위로를 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 반대로 정말 깊은 슬픔이 끝까지 가는 것도 저를 위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위로받았던 것들은, 사실 저는 매일매일 뭔가의 위로를 받고 있는데, 예술 작품에 한정시켜서 얘기를 하자면, 최근에는 제가 저번에 한번 녹음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두 분 다 아무 코멘트가 없으셔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알려주세요, 올렸는지. 네, 뭐냐면요. 그 빵에 대한 글을 읽어서 올렸어요. 우리 집
이라는 영화를 만든 윤가은 영화 감독이 에세이집을 음. 냈는데 제가 표지만 보고도 너무 귀엽고 거기 써 있는 말이 좋아서 내용은 어떨까 하고 한 편을 읽어봤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나랑 닮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좋아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 대상이랑 나와의 공통점을 나도 모르게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빵을 좋아하고 여름을 좋아하고 또 이걸 좋아하고 연극을 좋아하고 뭐 좋아하는 게 다 저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특히 빵에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저는 빵을 좋아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빵을 못 드시는 분이에요. 빵을 드시면은 두드러기가 나고 몸에 이상이 생겨서 여러 가지 병이 생기신대요. 그런데도 빵이 너무 좋아서 빵집에 가서 빵을 구경하고 냄새를 맡고 고르는 게 거의 명상, 힐링의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촬영 현장에 빵을 너무 많이 사가서 빵이 썩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너무 재밌고 좋아서 무려 2번에 걸쳐서 제가 녹음을 했는데 2분 다 안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 코멘트 남겼습니다. 코멘트, 어디에요? 어디예요? 코멘트를 제가 분명히 왜 팝 필터를 안 하고 녹음을 하셨냐고 제가 아니, 아. 내용에 대해서 안 남기셨잖아요. 그래서 빵이라는 발음을 할 때마다 그냥 마이크가 팍팍 파열이기 그게 때문에 그게 그 얘기였구나. 음. 저는 어떤 얘기인지 몰랐어요. 이제 알게 됐네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얘기할 때도 S- 되도록이면 쌍비읍 발음을 좀 조심해서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완전히 이해를 했는데 완전 일단 이해하셨죠? 제가 예, 어디서 제가- 물어봤는지. 네. 예, 저는 이제 위로라는 단어를 되게 협의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폴님께서는 이제 위로를 카타르시스도 포함되고 그리고 공감도 포함되는 그런 좀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라면은 저도 많이 웃기도 하고 많이 울기도 하고 그러죠. 그 모든 게 위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위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 삶이 퍽퍽하지 않나요? 네. 저는 우리가 단어 하나에 이렇게 생각을 깊게 하는 사람들인 게 너무 좋고 그런 의미에서 또 굉장히 어렵고 큰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큰 이야기를 조금 작게 해볼게요. 저는 이 와일드 로봇에서 사랑의 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주제가 두둥 나왔는데요. 두 분이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실까 싶어서 저는 최대한 말을 아끼려고 하는데 질문만 먼저 드릴게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랬어요. 사랑이 언제 시작되느냐를 영화에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작을 생각을 하면서 시작이 있다면 완성도 있을까? 그렇다면 완성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 완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쭉 살아오시면서 생각했던 혹은 보거나 들으셨던 사랑의 완성이 있는지도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게 다 다르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요, 동서님. 그 영화 속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긴 하죠. 근데 저는 그 단어가 왠지 이렇게 모든 상황을 다 좋게 해석해주는 마법의 지팡이처럼 들려서 굳이 저 단어를 저기서 써야 됐을까라는 그런 좀 반감이 들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도. 그 로즈가 브라이트 필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못한 거에 대해서 계속 후회를 하는데 결국 로즈가 완전히 세뇌가 되고 나서 브라이트 필이 로즈한테 갔을 때 사랑한다고 먼저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로즈가 나도 너 사랑해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난 네 말을 가슴으로 들었어. 귀로 들은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어떤 무엇을 아낀다는 감정은 언어로 표현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의문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몇십 년 전부터
죽음이라는 것의 정의가 달라졌잖아요. 의학적 정의가. 예전에는 뭐 심장이 멈춘 것을 죽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심장이 멈추더라도 뇌파가 살아있으면 그건 죽은 게 아니고 뇌사가 되고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연명 치료를 시작하는 거죠. 뭐 이렇게 호스 다 꽂고 산소호흡기 달고.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또 의사들이 그런단 말이죠. 그래도 청각은 살아있다. 그 청각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봤을 때는 이렇게 가슴으로 전해 듣는 그것도 청각의 일종이라고 봐야 할 텐데, 그렇다면은 과연 그런 연명 치료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음, 지금 이거 사랑 얘기 맞죠? 그쵸? 네네. 아니 연명 이게 치료. 진짜로 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네. 사람이 연명 치료를 거부했어요. 그런 서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막 제세동기 해가지고 엄청나게 전개 충격을 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살려서 호수 주렁주렁 꽂고 그랬을 때 과연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냥 이렇게 연명치료를 준다고 보내주는 게 사랑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말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연명치료를 유지하는 게 사랑인지, 그거는 저는 답을 못 구했어요. 아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렵죠, 그거는. 정말 어려운데, 저도 어려워요. 왜냐면, 난 연명치료를 받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의 몇 %가 진실일지를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너는 나를 말려줘 일 수도 있고, 나 정말 100%니까 제발 내 말을 들어줘 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말 정말 깊이 고민하고 거기에 응답을 해주려면 그 사람과 평생 함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사실 평생 함께해도 모를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존재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긴 내렸거든요. 근데 그 생각에 아마 두 분은 동의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어떻게 됐든 당사자의 입장을 가장 존중해 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요. 음. 우리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진 폭력들이 참 많았잖아요. 뭐 맞아요.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부모가 널 음.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음. 이런 그런 얘기 음.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음. 근데 사실 당사자가 그거를 폭력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그거는 음. 그 지점에서 당장 멈춰야 되는 게 사랑이 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같은 의미로 연명 치료에 대한 거부 의사를 당사자가 정신이 온전할 때 이미 밝혔다면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대방의 의사를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이게 이 상대한테 가장 좋은 거라고 내가 함부로 추측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은 저는 아직도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결론은 이런 것 같아요. 사랑의 완성은 어렵다. 굉장히 어려워서 더 고민해보자. 그리고 제가 네, 생각하는 네. 사랑의 완성은, 이 영화에서의 완성은 네. 저는 연결이라고 생각했어요. 연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간 위에 유한함을 갖고 태어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흔들리고 불안하고 이런 존재들인데, 우리가 누군가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 그리고 내가 지금은 시시한 이 사람을 나한테는 정말 가장 멋지고 근사한 사람으로 상상해 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쉼없이 연결되는 것. 그러니까 어떤 한순간에 완결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쉼없이 계속 부단히 노력해서 연결하는 것. 그게 사랑의 완성이지 않나. 완성을 굳이 우리가 찾자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연결이 독점적인 연결은 아닌 거죠? 그럼요. 상호 연결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마지막에 핑크가 브라이트에게 그러잖아요. 너는 로즈라고 불러도 돼. 라면서 서로의 어떤 이름을 나눠 갖는다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나눠 갖는 것, 서로 그러면서 연결되는 것.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계속 나눠 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든 생각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애칭을 갖고 있는구나. 그런 생각을 문득 든 거예요.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서로. 그 생각이 서로 있잖아요. 너무 그래서 좋다. 제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애칭으로 그 사람을 부르는구나. 맞아요. 제 본명을 그게 부르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기준점일 수도 있겠구나. 뭔가를 나눠 갖는 그러면서 연결되는 좀 더 특별하게 그런 생각도 불현듯 스치기도 했습니다. 이 불현듯 스친 생각이 제일 좋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칭을 나눠 갖는 게 사랑의 완성일 수 있겠네요. 제가 생각한 거는 이거였어요. 그 상대방에게 내 일생의 어떤 한순간을 온전히 다 쏟는 거였는데,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핑크가 브라이트빌이 날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끝까지 성장해서 홀로 서게 만들기 위해서 쏟았던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정말 브라이트빌이 혼자 날았을 때 그때가 사랑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든 동물을 사랑하든 어떤 존재를 100년을 똑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순 없죠. 그치만 그 쏟았던 시간이 있고 그 시간으로 인해서 상대가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달라지고 그리고 홀로 설 수 있다면, 여기서 홀로 선다는 거는 둘이 이별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싶었던 어떤 부분을 갖게 되는 걸 의미하는데요. 상대가 홀로 서면 더 이상 매일 보지 못하고 1년에 한 번 보든 10년에 한 번 보든 이렇게 보는 텀이 길어지고 혹은 영영 보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그 시간들 덕분에 사랑이 완성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 편의 영화로 얘기를 나누면서 각자 이 영화에서 가장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동서님은 친절을 키워드로 뽑아주셨고, 그리고 이연님은 이야기, 그리고 저는 사랑의 완성이었는데요. 이게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영화를 내년이나 내후년 혹은 5년 후에 다시 봤을 때 그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다른 부분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2024년 우리가 이 영화를 봤을 때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건 지금 현재 우리 마음에 그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잘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부분을, 우리가 가장 관심 있고 가장 얘기하고 싶은 부분을 서로 나눠서 얘기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제 2차 모임 때는 우리가 조커 2, 네. 자, 제목을 한번 동서님이 원어민 발음으로 발음을 해주시겠습니다. 뭐요? 네? 조커? 왜 못 들은 척 하세요? 근데 조커 하자고요? 저는 조커 하기로 했어요? 한 거 아니었어? 정말 동선 작가님은 어디 가서 정말 기억력 좋단 이러실 말 좀 거예요?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동서님 왜 시간도 다 바꾸고 정말. 이제 영화도 바꾸고 다 바꾸시면 왜요? 어떡해요? 왜 자꾸 기억력이 좋다고 하시죠? 정말? 그리고 저는 하자고요, 오늘 조커. 합시다. 저는 와일드 로봇 저희가 다 다른 거를 봤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우리가 오늘 한 얘기들이 사실은 친절함, 이야기, 사랑의 완성이었는데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한 목소리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 방송이 어딘가에 올려져서 여러 많은 사람들과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또 무한히 뻗어나가는 사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오늘 팟캐스트 녹음을 도와주신 중랑구 양원 미디어 센터의 윤수정 선생님 감사드립니다.